시댁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 당장 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며 집에 있으라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얼굴이 새하얘질 만큼 충격적인 사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서 미친 듯이 울려대는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깨기 전까지는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휴대폰 액정만이 끊임없이 깜박이며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푸른빛을 천장에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졸음에 겨워 반쯤 감긴 눈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시동생, 민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민혁이가 멀쩡한 시간대에 저에게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물며 이런 한밤중에는 더더욱 그랬죠. 그 애는 돈이 부족할 때나 남편 민준을 통해 시어머니께 무언가 부탁할 게 있을 때 혹은 사고를 치고 뒷수습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습니다. 액정을 바라보는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21통, 연이어 도착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짧고 다급한 문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형수, 지금 당장 어머니 댁으로 와요. 급한 일이에요. 늦으면 우리 집 다 죽어요.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밤중에 쓰러지신 시부모님의 모습이나 시댁에 닥친 끔찍한 위험 같은 이미지만 떠올랐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서러운 일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곳은 남편의 집이고 민준의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박차고 차가운 맨발로 바닥을 딛고는 문 뒤에 걸린 외투를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도 떼기 전 민준이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남편도 어느새 잠에서 깨 있었던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 눈은 제 손에 들린 휴대폰 액정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있어, 가지마. 저는 당황과 짜증이 뒤섞인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혁이한테서 전화가 20통 넘게 왔어. 시댁에 급한 일이 있다는데 만약 아버님 어머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해? 민주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며 갈라졌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이가 한밤중에 형수한테 전화했다면 그건 형수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속셈 말고는 없어. 그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제 신경을 하나하나 찌르는 것처럼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민혁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바라보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떨리면서도 신경질적인 민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수, 서연이, 형수, 지금 빨리 어머니 댁으로 와요. 빨리, 형수 안 오면 어머니가 형수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혁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님 어머님은 괜찮으셔? 119에 신고해야 할까? 그 애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딴소리를 했습니다. 일단 와요. 형수가 여기 있어야 해. 그냥 형수가 있기만 하면 돼. 그 순간 민준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혁아, 너 무슨 사고 쳤냐? 수화기 저편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쁜 숨소리와 함께 아주 작은 차 소리, 혹은 바람 소리 같은 것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이를 악물듯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사고 쳤냐고 물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혁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서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시부모님께 변고가 생긴 거라면 왜 민혁이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까요? 사람을 구해야 한다면 왜 119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 그토록 저에게 오라고만 고집하며 제가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을까요? 채 1분이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다시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세아가 시댁 식구가 되었으면 시댁 걱정부터 해야지. 내가 직접 내 집까지 찾아가게 만들지 말아라. 짧은 문자 속 글자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프다거나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거나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에게 오라고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로
지난 몇 년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그 익숙한 말투로 말입니다. 며느리는 분수를 알아야 한다. 며느리는 희생해야 한다. 며느리는 무슨 일이든 시댁을 위해 짊어져야 한다. 저는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어느새 현관으로 가문을 잠그고는 차키를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수납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행동에 저는 혼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가 작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아무데도 못 가. 진짜 무슨 일 생겼으면 내가 가. 당신 차례는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방 안에서는 제 휴대폰이 이따금씩 울렸습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정말 시댁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제가 가지 않는다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점차 냉정을 되찾아가는 이성은 민혁과 시어머니의 모든 전화와 문자, 그 단어 하나하나에서 풍겨나오는 기묘한 불길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의 말을 듣고 집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던 치밀한 덫으로부터 저를 구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동이 트자마자 날아든 끔찍한 소식에 제 얼굴이 새하얘지고 민준은 마치 집문 앞에서 깊은 심연을 마주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 한 통에 민준이 그토록 경계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제가 이 집에 시집오던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민준과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 한편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홀로 저를 키워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제가 시집 가던 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단 한마디만 당부하셨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는 착하게만 살면 된다. 하지만 절대 내 가난이 죄가 되게 하지는 말아라. 그때는 어머니께서 너무 앞서 걱정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민준도 저를 아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은 부부의 사랑이 아닌 내 출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될 때가 많았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보다 훨씬 유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중소규모의 건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셨고 시어머니는 집에서 돈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남동생 민혁은 온 가족의 애지중지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님은 저에게 반은 동정하고 반은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환하게 웃으셨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 며느리 서연이 참 착해요. 친정이 넉넉지는 않아도 애가 참 경우가 바르답니다. 한 번은 제사상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민준이한테 시집 온 건 제 3대가 쌓은 복이지. 그 말에 사람들은 농담이라도 되는 양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릇에 담긴 나물을 집을 뿐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았던 것은 민준을 사랑해서이기도 했고 딸 자식이 시집가서 시댁과 불화를 일으킨다는 소리를 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하고 며느리 도리를 다하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봐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량함을 인품으로 보지 않고 더 밀어붙여도 되는 약점으로만 여겼습니다. 민혁이가 가장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는 민준보다 6살 어렸고 20대 중반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와 동업해서 카페를 열겠다. 또 다른 날은 운동화를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팔겠다 했지만 모두 며칠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는 외제차를 몰아야 했고 휴대폰은 신상이 나와야 했으며 옷은 커다란 로고가 밝힌 명품만 입었습니다. 그 친구들 역시 하나같이 노는 것만 좋아하는 무리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어울려 술과 담배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눈에는 민혁이가 여전히 보살핌이 필요한 철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애가 돈이 부족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몰래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민준이 한마디 거들라치면 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 몇 번 부딪혀보면 철들겠지. 형이라는 녀석이 동생한테 돈 몇 푼 가지고 그렇게 빡빡하게 굴 거냐? 하지만 제가 친정어머니께 영양제 한 통 사드리기만 해도 어머님은 바로 눈치를 주셨습니다. 시댁돈은 친정으로 가져가라고 있는 게 아니란다. 그쪽은 원래 없던 살림이니 부족한 게 익숙하겠지만 우리가 다 떠안을 필요는 없어. 가볍게 던지는 듯한 말들이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악착같이 사시면서 누구에게 돈 한 푼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저희 어머니의 가난은 마치 부끄러운 죄악처럼 취급되었습니다. 한 번은 민준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당신 속상한 거 알아. 근데 우리 엄마는 원래 말투가 그래. 반박할수록 일만 더 커져. 저는 민준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의 침묵은 종종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민혁이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존중을 담아 저를 형수님이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쉬울 때는 서연이 형수 하고 불렀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저를 서울 상경한 촌뜨기라며 비웃었습니다.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나물 반찬 통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네 집은 진짜 알뜰하네. 나물도 이렇게 바리바리 싸보내고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인생 역전한 거 맞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손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맞받아치려 했지만 식탁 아래에서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손길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또 한 번 참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줄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비겁하거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맹목적으로 민혁을 감싸고 도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민혁을 건드리기만 하면 시어머니는 즉시 눈물을 쏟으며 낳고 기른 공을 내세웠고 조언을 한 사람을 불효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시댁 사이의 갈등은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은 채 제 밑에 숨은 숯불처럼 은밀하게 타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제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유복한 시댁에서 평온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당사자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상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호받을 만큼 가깝지도 그렇다고 어려운 일을 떠넘길 때 부르지 않을 만큼 멀지도 않은 위치에 말입니다. 시댁에 제사가 있을 때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민혁이가 빚을 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민준을 설득해서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친척들과 부드럽게 대화할 사람이 필요할 때면 저는 앞으로 떠밀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칭찬을 받거나 무언가를 나눌 때면 저는 즉시 외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민혁이가 새벽 2시에 20통이 넘는 전화를 걸어왔을 때 민주는 그것을 구조 요청이 아닌 아주 익숙한 문제의 냄새로 감지했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 시댁에 대한 약간의 정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남편이 왜 문을 잠가 저를 나가지 못하게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과 시어머니에게 저는 단 한 번도 진짜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이름이나 얼굴 혹은 무거운 짐을 떠넘길 만만한 등이 필요할 때만 불려오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사실 그 운명의 밤 이전에도 민혁은 여러 번 사고를 쳤습니다. 다만 그가 사고를 칠 때마다 억울함을 삼켜야 했던 사람은 그가 아니라 저와 민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막내 아들을 감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생각이 짧아서 그래. 하지만 20대 중반이 넘은 남자가 놀고 돈 빌리고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손을 터는데 언제까지 어리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민혁이가 친구 생일 파티에 간다며 민준의 차를 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민준은 차를 빌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출퇴근에 쓰는 차이기도 했고 수리를 마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혁은 계속해서 졸라댔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한 집에 사는 형제끼리 차 한 대 가지고 뭘 그렇게 아끼냐.
너 형 노릇을 어떻게 하는 거니, 민준아? 결국 민준은 차키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혁은 오후에 나가 새벽녘에야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세워진 차는 한쪽 면이 길게 긁혀 있었고 사이드미러는 부서져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으며 앞 범퍼는 눈에 띄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차를 본 민준의 얼굴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민혁에게 어디에 부딪혔냐고 물었습니다. 민혁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아지 피하려다가 담벼락에 긁었어. 뭘 그렇게 심각하게 그래, 형. 그의 뭘 그렇게라는 말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 수리비는 민준의 반달치 월급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민혁아, 형 차를 빌려갔으면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지. 그런데 민혁이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획 돌아섰습니다. 형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속 좁게 굴면 쓰나.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애한테 고개 숙여 사과까지 받아야겠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피해를 본 것은 우리 부부인데 결국 비난받는 사람도 저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제가 사촌 동생의 학원비를 내주기 위해 거실 서랍에 현금 몇십만 원을 넣어둔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 집에 들렀던 사람은 민혁이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단정짓지 않고 물었습니다. 민혁아, 혹시 서랍에 있던 돈 봉투 봤니? 그는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그 말을 듣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며칠만 급하게 쓰고 돌려줄게. 한 집 식구끼리 뭘 도둑맞은 것처럼. 그래, 형수.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빌리려면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마치 돈을 서랍에 둔 제 잘못이라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공정한 말씀 한마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돈 몇 푼 가지고 뭘 그렇게 시끄럽게 구니. 그 애가 급하니까 그랬겠지. 형수, 동서지간에 너무 계산적으로 굴면 나중에 얼굴 보기 힘들어. 어머님의 돈 몇 푼은 제가 일주일을 꼬박 일해야 버는 돈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제 날짜에 갚기로 약속한 돈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민혁은 감싸줄수록 집안의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을 한 무리 이끌고 시댁에 와서 밤늦게까지 술판을 벌였습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술병은 바닥에 뒹굴었고 현관 앞 화분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술에 취한 민혁의 친구 하나가 휘두른 팔에 거실에 작은 장식장이 넘어졌고 그 위에 있던 조상님 위패까지 함께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뒷정리를 도우러 갔을 때 바닥에 흩어진 위패 조각을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사는 어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시어머니가 민혁을 호되게 야단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얼굴을 찌푸린 채 저에게 치우라고 시키고는 민준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이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것뿐이야. 사내 자식들이 좀 혈기왕성할 수도 있지. 그래도 우리 민혁이 마음은 착하잖니. 마음이 착한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사고를 치고도 수습할 줄 모른다면 그 착한 마음이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점차 아주 씁쓸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민혁의 모든 행동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차를 망가뜨린 것은 강아지를 피하려다 그런 것이고 돈을 가져간 것은 너무 급해서 그런 것이며 술판을 버려 집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아직 젊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눈살 한 번 찌푸리거나 질문 하나만 던져도 즉시 무례하고 속 좁고 시동생을 아낄 줄 모르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라고 이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는 민혁 때문에 어머니와 여러 번 다퉜습니다. 한 번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꾸 민혁이 저렇게 감싸고만 도시면 나중에 정말 큰 사고 치면 아무도 못 구해줘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낳고 기른 공을 늘어놓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마누라 편들면서 동생을 나무라? 너 장가들더니 이 어미는 안중에도 없구나.
말 한마디면 모든 대화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민혁은 불쌍한 동생이 되었고 저는 형제간의 우애를 갈라놓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시댁 친척들은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때 만난 한 친척 어른은 제게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시동생한테 뭐라 할 일 있으면 부드럽게 타일러. 민준이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현명한 여자는 집안의 화목을 지키는 법이란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자신의 입맛대로 이야기를 꾸며 퍼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속 좁은 며느리가 되어 남편을 부추겨 형제간을 이간질한다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민혁은 점점 더 안하무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형수, 우리 형이랑 결혼했다고 진짜 가족된 줄 알지 마. 외부인은 그냥 외부인일 뿐이야. 그 말은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새로운 말이어서가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모두의 생각을 대변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집에서 몇 년을 살며 밥을 짓고 집안일을 돌보고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 그들이 필요할 때 밀어낼 수 있는 외부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점은 최근 몇 달이었습니다. 민혁은 심야 폭주족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이 틀 무렵에야 집에 들어왔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엄마가 다 해결해줘. 뭘 겁내?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늘 누군가의 비호를 받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사고를 쳤을 때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 대신 자신을 대신해줄 사람부터 찾기 마련입니다. 그때부터 민주는 제게 남몰래 신신당부했습니다. 민혁이랑 거리도. 그놈이 무슨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해도 절대 해주지 말고 명예 빌려달라고 해도 안 돼. 단둘이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 그때 저는 남편이 친동생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한다고 탓했습니다. 민혁이가 철은 없어도 악독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혁이가 새벽 2시에 떨리는 목소리로 20통 넘게 전화를 걸어 기어코 저를 시댁으로 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때서야 저는 민준의 경고가 결코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응석바디로 자란 나머지 죄를 저질렀을 때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을 대신해 죽어줄 사람을 찾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민준이 문을 잠그고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에도 제 휴대폰은 잠잠해질 줄을 몰랐습니다. 액정은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수화기 저편에 누군가가 초조함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제게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자는 시댁의 위치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형수 혼자 와. 민준이 형한테는 말하지 말고 형 성격에 알면 일만 그르쳐.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평범한 집안일이라면 왜 민준에게 알리면 안 되는 걸까요? 민준은 시어머니의 친아들이고 민혁의 친형이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민준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힐끗 보기만 했는데도 얼굴이 어둡게 굳어졌습니다. 거봐, 그놈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정확히 당신이 필요한 거라고. 민준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오랫동안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2번, 3번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휴대폰으로 다시 걸어보라고 했을 때 민혁은 거의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쳐다봤고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말고 계속 대화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혁아, 나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자꾸 오라고만 하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혁은 매우 빠른 속도로 거의 넋이 나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묻지 말고 그냥 와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여기 와서 얘기하면 되잖아.
형수가 있기만 하면 돼. 저는 눈을 감고 온몸으로 퍼지는 떨림을 억눌렀습니다. 누가 다쳤어? 아버님,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야? 제대로 말을 해줘야 내가 알지. 민혁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거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물어요? 그냥 오라면 와요. 안 오면 나 원망하지 마. 옆에 서 있던 민준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인사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울면서 소리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네가 이 집 며느리면서 어떻게 시댁에 일이 생겼는데 편히 누워있을 수가 있니? 너 양심도 없니?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싶을 때마다 어머님은 며느리라는 두 글자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신지 제대로 말씀해주세요. 아버님은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119를 부를까요? 그러자 어머님의 목소리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돌렸습니다. 119는 무슨 119야. 너 일단 여기로 오기나 해. 오면 다 말해줄 테니.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저까지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씀하세요. 누가 다쳤으면 지금 바로 경찰이랑 119에 신고하겠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돌변했습니다. 더 이상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너 경찰에 신고하면 내 동생 죽이는 거야, 이놈아. 그 말은 마치 제 머리 위로 쏟아지는 얼음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동생 죽이는 거야. 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민혁을 죽이는 일이 될까요? 만약 민혁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면, 만약 시댁에 그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긴 것뿐이라면 그들이 경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저를 침실로 끌고 가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부터 오는 모든 전화는 녹음해. 반박하지도, 울지도, 캐묻지도 마. 그냥 그놈들이 말하게 둬.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저를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절대 좋은 일은 아니야. 저는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채 1분이 지나지 않아 민혁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이성을 잃은 듯한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형수, 내 말 잘 들어요. 여기 와서 딱 한마디만 대신 해줘요. 그냥 그때 운전한 게 형수였다고만 말해요. 나머지는 우리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제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몇 개의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그때 운전한 게 형수였다고.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무슨 차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민혁은 저에게 대신 자백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민준이 즉시 제 손목을 잡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녹음 화면을 가리키며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혁이 계속 말하게 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쥐어짰습니다. 민혁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인정하라는 거야? 무슨 차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민혁은 헐떡이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마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 더 이상 무언가를 숨길 정신도 없는 듯 했습니다. 모르는 척 좀 하지 마요. 일단 와요. 엄마가 형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댔어. 형수는 여자니까 경찰도 봐줄 거고, 형수네 집 가난하니까 기껏해야 합의금 물고 사과하면 돼. 변호사는 우리 엄마가 붙여줄 거야. 저는 아래 십술을 아플 때까지 깨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대신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나는 여자니까 대신 죄를 뒤집어쓰기 좋다. 나는 며느리니까 시댁이 필요하다면 고개를 숙이고 대신 죄를 짊어져야 한다.
민혁은 계속해서 끔찍할 정도로 이기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전과자 되면 내 인생은 끝이야. 난 아직 젊고 미래가 있잖아. 서연이 형수, 우리 형 봐서라도 좀 도와줘. 이번 한 번만 나 구해주면 형수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그 웃음소리는 밤의 정적 속에서 메마르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제가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친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수화기 저편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하나만으로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정말로 다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민혁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저를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제가 그곳에 나타나기를, 그와 그의 어머니가 미리 짜놓은 그 자리에 정확히 서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날이 밝았을 때 범인으로 지목될 사람이 민혁이 아닌 바로 제가 되도록 말입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낚아채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민혁아, 잘 들어. 지금부터 내 아내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네가 사고를 쳤으면 네가 직접 자수해. 만약 서연이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생각이라면 내가 가장 먼저 이 녹음 파일을 경찰에 넘길 거다. 수화기 너머로 민혁이 당황해서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주는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또 있었습니다. 저도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혁이 아무리 망난이라도 그의 하나뿐인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혈육의 전과 아내의 인생 사이에서 그는 결국 저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4년 만에 처음으로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외부인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방패로, 샌드백으로, 그리고 자기 아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길 한가운데로 밀어낼 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민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민혁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그대로 저장된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이따금씩 오토바이 한 대가 텅 빈 골목을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제 숨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새벽 5시가 가까워질 무렵 창밖 하늘이 옅은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댁 근처에 사는 민준의 지인, 이 부장님이었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내가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어젯밤에 민혁이가 자네 어머니 차 몰고 나갔나? 박 여사님 댁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서 큰 사고가 났어. 가해자가 차를 버리고 도망쳤다는데.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차였는데요? 이 부장님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진홍색 소형차. 번호판이 눈에 익어 박 여사님이 민혁이 종종 쓰게 하던 그 차 같던데. 피해자는 젊은 여자야. 소희라고 새벽에 아르바이트 가던 길에 크게 치였대. 사람들이 119 불러서 병원으로 실려갔어. 어휴, 끔찍해. 소희. 낯선 이름, 낯선 젊은 여자. 하지만 그 이름 한마디에 제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일을 하러 가던 그녀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마 아침도 걸은 채 얇은 외투 하나로 새벽의 찬 공기를 막으며 길을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끔찍한 재앙이 덮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일으킨 사람은 그녀를 구하지도 119를 부르지도 않은 채 차를 버리고 도망쳐서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죄를 대신 뒤집어 써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민주는 몇 마디 더 묻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서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정말 민혁이야?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어젯밤의 녹음 파일을 다시 틀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민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냥 그때 운전한 게 형수였다고만 말해요. 나머지는 우리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새벽녘에 사람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후 다시 듣는 그 목소리는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 부장님에게서 현장 사진 몇 장이 도착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진홍색 소형차. 앞부분은 박살이 나 있었고 한쪽 핸들은 긁혀 있었으며 아스팔트 바닥에는 살같이 긁힌 듯한 긴 스키드 마크가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동네 주민 몇몇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길 건너 편의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부장님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편의점 CCTV에 찍혔대. 운전자는 남자였고 밝은 색 점퍼에 야구 모자를 썼다고 하네. 민주는 그 문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밝은 색 점퍼. 저는 그가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혁은 새로 산 아이보리색 점퍼를 자랑하며 시댁 거울 앞에서 폼을 잡았습니다. 이거 입으니까 서울 사람 같지 않냐면서요. 그 옷이 이제는 지울 수 없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이 부장님의 다음 문자였습니다. 그는 한 주민의 말을 빌려 사고 직후 차 근처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매우 빠르게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차주 가족인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지도 경찰을 기다리지도 않고 몸을 숙여 핸들 부분을 급하게 닫고는 차를 길가로 조금 옮겨놓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획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는 동시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평생 막내 아들을 보물처럼 여기며 민혁이 책임지지 않도록 흑백을 뒤바꿀 수도 있는 사람. 민주는 휴대폰을 쥔 손의 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아주 작게 하지만 바닥에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왜 당신을 오라고 했는지 알겠어. 저도 알 것 같았습니다. 만약 어젯밤 제가 이성을 잃고 그곳으로 달려갔다면 그들은 제가 차에 손을 대게 하고 핸들을 잡게 하고 제가 운전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민혁에게 도움을 청했다거나 시어머니 차를 빌려 어딘가에 가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에 텅 빈 도로, 사고 직후의 혼란 속에서 제가 잘못된 시간에 그곳에 나타나기만 했다면 모든 거짓말은 절반의 진실이 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시댁이 저를 무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민혁을 맹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중태에 빠진 사람이 있는 교통사고에 저를 끌어들일 계획을 세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는 가족이 아니었지만 죄를 짊어질 사람이 필요할 때는 즉시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갑자기 대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크가 아니라 거칠고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민준이 앞서 나갔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은 파리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운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 민혁이 있었습니다. 점퍼는 갈아입었지만 공황 상태에 빠진 기색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무서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뒤집었어라.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운전했다고 해. 너는 여자고 전과도 없으니 기껏해야 합의금 물고 집행유예로 끝날 거야. 우리 민혁이는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해. 그 애가 전과자 되면 인생 망가진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앞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기꺼이 벼랑 끝으로 밀어넣으려는 한 여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민혁의 미래를 소중한 보물처럼 말했지만 제 명예와 인생, 자유는 헐값 거래할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민혁은 어머니 뒤에 서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형수,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돈이랑 변호사 다 알아서 하신대요. 형수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요. 저는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눈은 뜨거워졌습니다. 저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한다고요? 그럼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소희 씨는요?
그 사람은 피해를 안 봤나요? 민혁은 입을 다물었고 시어머니가 즉시 쏘아붙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살 길부터 찾아야지. 그 애는 아직 안 죽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너 지금 나한테 위선 떨지 마라. 민준이 제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한밤중에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마당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냥 그때 운전한 게 형수였다고만 말해요. 나머지는 우리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즉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민혁은 마치 뺨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반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놈 미래가 창창하다고 하셨죠. 그럼 제 아내의 미래는요? 서연이의 명예는요? 이 사람의 자유는요? 그놈 미래는 소중하고 제 아내는 헐값입니까? 마당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처음으로 아무런 변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머릿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한 생각 하나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만약 내가 또다시 마음이 약해진다면 시댁의 이기심 아래 묻히게 될 다음 사람은 소희 씨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될 것이다. 민준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서 몇 초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잿빛에서 붉은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무언가 반박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방금 흘러나온 녹음 파일이 모든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녀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최소한 부끄러워서라도 한 발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획 돌아서더니 민혁의 팔을 잡아 끌어 아직 새벽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시멘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렸습니다. 갑자기 끌려온 민혁은 무릎이 바닥에 세게 부딪혀 얼굴을 찌푸렸지만 감히 저항하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옆에 따라 무릎을 꿇고는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쿵쿵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날카로워서 양옆 이웃집의 창문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빈다. 제발 우리 민혁이 한 번만 살려줘. 애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악한 애는 아니야. 아직 어려서 너무 무서워서 헛소리를 한 거야. 그녀는 울면서 제 쪽으로 기어오듯 다가왔습니다. 그 손이 마치 제 다리라도 붙잡을 듯 뻗어 나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호흡 사이에 명령하는 사람에서 애원하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는 그 모습에 소름이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도 자기 아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는 사람의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의도적으로 키운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골목 입구에서 몇몇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사장님, 카센터 아저씨, 그리고 건너편 이웃 아주머니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혁이가 사고 쳤나봐. 왜 서연이네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 서연이도 관련이 있는 건가? 웅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제 귀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즉시 시어머니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인정으로 저를 설득할 수 없으니 여론으로 압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이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무언가 비밀을 쥐고 있으며 민혁을 구할 수도 있고 어쩌면 사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들려던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분노로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연극 좀 그만하세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획 쳐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는 입 닥쳐. 나는 지금 내 동생을 구하고 있는 거야. 내 피부치라고. 네가 안 구하면 내가 구해야지. 그리고 그녀는 저를 향해 똑바로 손가락질하며 목맨 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쟤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네가 뭘 그렇게 감싸고 도는 거냐? 마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가 지난 몇 년간 애써 지켜온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웃들 앞에서, 제 남편 앞에서 그녀는 제가 피부치가 아니므로 희생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아파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번에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희 집은 가난하잖니. 감옥에 몇 년 다녀와도 살 길은 있어. 내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하시니 고생하는데 익숙하실 테고. 하지만 우리 민혁이가 전과자가 되면 그의 인생은 끝이야. 우리 집 막내 아들이고 이 집안의 마지막 체면이라고. 저는 민혁이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릎을 꿇고 어깨를 떨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친 피해자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가 묻힐까봐 두려워서 말입니다. 그때 저는 이 작은 마당에서 그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는 소희 씨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에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뛰쳐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아직 쓸던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서 고생하며 평생을 사셔서 몸집이 작으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눈이 무섭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은 당신 내 아들 대신할 희생양이 아니오. 아들 구하고 싶으면 자수하라고 하시오. 우리 모녀의 가난을 그놈 죄랑 저울질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이건 저 집 시댁일이야. 상관 마시오. 저희 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대신 감옥 가야 할 땐 며느리라 부르고 뭐 좀 나눌 땐 남이라 부르지. 당신네 집안 참 약삭 빠르기도 하구려. 어머니의 말에 구경하던 이웃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길에 몰린 듯한 민혁이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톱이 제 손목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이 형수, 제가 빌게요. 그냥 인정해요. 제가 약속할게요. 나중에 평생 형수 책임질게요. 형수 어머니도 형수네 집도 제가 다 책임질게요. 돈 얼마를 원하든 다 벌어서 갚을게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민혁의 얼굴은 눈물 콧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익숙한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 자신도 낯설 만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목숨은 당신들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야. 그리고 내 인생도 네가 입었다가 마음대로 벗어던질 수 있는 낡은 옷이 아니고. 민혁은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달려들어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느릿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가다 저희 집 골목 앞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들이 사고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그냥 순찰 중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를 보자마자 민혁은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몇 걸음 물러서더니 대문 밖에 세워진 시어머니의 차를 향해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아.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뒷좌석으로 재빨리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아이처럼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핏기 없는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떠나기 전에 저를 돌아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애원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도끼만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갈며 작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내 시동생을 구해주지 않는다면 이 시댁이 무정하게 구는 것도 원망하지 마라. 저는 그녀를 보고 이어서 민준을 봤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마치 친어머니에게 뺨이라도 맞은 듯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협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민혁 대신 감옥에 보내려 했던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서 시댁의 정이라는 것은 이미 깨끗하게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진 후에도 저희 집 마당에는 마치 독한 바람이 휩쓸고 간 듯한 싸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이웃들은 더 이상 볼거리가 없자 하나둘씩 흩어졌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시선은 여전히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온 동네에 온갖 소문이 퍼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온전한 진실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과 마당에 무릎 꿇고 있던 민혁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가 현관 앞 CCTV 시스템에 연결된 컴퓨터를 켰습니다. 함 동네에 좀도둑이 몇 번 든 이후로 민주는 대문과 주차 공간을 향해 작은 카메라 하나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날 아침만큼은 제 심장이 쿵쾅거리며 CCTV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민주는 타임라인을 어젯밤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텅 빈 골목길과 노란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시멘트 바닥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질 무렵 화면 구석에 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짙은 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매우 빨랐지만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그 걸음걸이만 보고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민준이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민혁이야.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민혁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마 밑에 세워져 있던 제 오토바이로 살금살금 다가가 몸을 빠르게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물쇠를 따려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지 뭉치를 꺼내 오토바이, 핸들, 안장, 그리고 손잡이 부분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전혀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아주 느리고 꼼꼼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몇 초 더 화면을 돌렸습니다. 민혁은 창문 근처에 걸려있던 예비 열쇠고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주의하게 작은 상자 안에 예비 열쇠를 넣어두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몇 주 전에 자리를 옮겨두었기에 아마 찾지 못했을 겁니다. 민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계속해서 열쇠 구멍 주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휴지 뭉치를 점퍼 주머니에 쑤셔 넣고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거기까지 보고는 마우스 위에 얹은 손을 떨었습니다. 그가 아주 작게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원래 있던 지문을 지우고 새 지문을 남기려던 거야.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어젯밤 제가 민혁의 말을 듣고 시댁으로 갔다면 그들은 분명 제가 오토바이에 손을 대게 하고 핸들을 잡게 하고 열쇠를 만지게 했을 겁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제 오토바이를 사고 현장 근처로 가져가 제가 운전자였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꾸며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민혁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형수만 있으면 돼. 결국 그가 필요했던 것은 도움이 아니라 흔적이었습니다. 지문 하나, 사진 한 장, 섣부른 말 한마디. 저를 불려온 사람에서 관련자로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이든 말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준 씨, 만약 어젯밤에 내가 정말 갔다면 그가 화면을 끄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가장 먼저 조사를 받을 사람은 당신이었을 거야.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무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뒤편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아까 그 빗자루를 그대로 들고 계셨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꺼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실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주는 자신의 휴대폰을 열어 오래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전 민혁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형, 만약 내가 언젠가 진짜 큰 사고 치면 형이나 구해줄 거야? 그 아래에는 민준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
그때 민주는 민혁이 또 빚이나 유흥 문제로 하소연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 글자 하나하나가 오래전부터 잉태된 재앙의 예고편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제 맞은편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 아직 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 민혁이가 심야 폭주족들이랑 어울렸어. 처음에는 그냥 차 자랑하는 모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 도박까지 하고 사채도 썼더라고. 빚이 적지 않아. 서연아, 거의 5천만 원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천만 원. 시댁에도 큰 돈이었고 직업도 없는 민혁에게는 목을 조르는 밧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준의 말에 따르면 한 번은 사채업자들이 시아버지의 건자재 사무실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체면이 깎일까봐 결혼 예물을 팔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심지어 급전까지 끌어다 민혁의 빚을 일부 갚아주셨지만 여기를 막으면 저기서 터지는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젯밤에도 사채업자들한테 쫓긴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이 부장님이 방금 또 연락 왔어. 사고 직전에 민혁이가 미친 듯이 차를 몰았고 오토바이 2대가 그 뒤를 바짝 쫓는 걸 본 사람이 있대. 아마 도박에서 돈을 잃고 빚 독초까지 받은 모양이야. 그래서 미친 듯이 도망치다가 소희 씨를 친 거지. 저는 눈을 감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한무고한 여성이 단지 민혁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끔찍한 재앙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후 그 모자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저는 분노와 구역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한 통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름도 프로필 사진도 없었습니다. 오직 짧은 한 줄의 글씨만 있었습니다. 실수 아니에요. 민혁이 일부러 사람 친 거예요. 우리 셋은 동시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민주는 저를, 그리고 어머니는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어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셨습니다. 창밖의 아침 햇살의 방안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지만 저는 마치 깊은 밤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추웠습니다. 만약 저 문자가 사실이라면 이 사고는 더 이상 단순한 과속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수라는 껍데기 아래 숨겨진 범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일은 민혁이 저에게 죄를 대신 뒤집어 써달라고 했던 문제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낯선 문자는 집 전체를 오랫동안 침묵에 잠기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이 사건을 듣고 더 극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일 거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민혁이 아무리 철없고 방탕하며 사고 후에 도망쳤다 하더라도 고의라는 두 글자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훨씬 더 끔찍한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제 맞은편에 앉아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술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제가 민준과 함께 병원에 가서 소희 씨의 상태를 알아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왔을 때처럼 요란하지 않고 마치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도 두려워하는 듯 망설이고 주저하는 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아주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의 머리는 대충 묶었고 두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 앞에 천가방을 꼭 껴안고 겁에 질리면서도 무언가 간청하는 듯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서연 씨 되시나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즉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치 누가 따라오기라도 하는 듯이요. 그리고 나서야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그녀는 자신을 지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아침 민혁에게 치인 소희 씨와 함께 사는 룸메이트라고 했습니다. 소희 씨의 이름을 듣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소희 씨는 어때요? 아직 위독한가요?
지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소희는 아직 수술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아직 만나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기 온 건 소희가 병원으로 실려가기 전에 언니 이름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이름을요?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이름을 직접 말한 건 아니고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준 씨 아내인 서연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요. 그 언니는 민혁이를 감싸주지 않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민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소희 씨가 저를 압니까? 지은 씨는 민준을 잠시 쳐다보고는 대답했습니다. 네, 민혁이가 오빠랑 형수님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자기 형은 착한데 형수는 집이 가난해서 구슬리기 쉽다고요. 소희가 그 말을 여러 번 들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민혁은 자기가 어울려 노는 곳에서조차 저희 집의 가난을 조롱거리로 무언가를 계산하는 조건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더 두렵게 만든 것은 지은 씨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고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소희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피해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소희는 민혁이랑 그 친구들이 자주 가던 강남의 한 고급 술집에서 서빙 일을 했어요. 아직 어리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 병원비를 보내드려야 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또 했어요. 한 달 전쯤 VIP룸에서 술판이 끝난 뒤 청소를 하다가 소희가 우연히 민혁이랑 몇몇이 마약을 하는 장면을 녹화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들 테이블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한 남자를 피가 날 때까지 폭행하는 장면도요. 소희는 그냥 자기 몸 지키려고 찍은 거였어요. 지은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가게 물건 망가뜨렸다고 뒤집어 씌울까봐 증거를 남겨두려던 거였죠. 그런데 민혁이가 그걸 알아챈 거예요. 그날부터 민혁이가 계속 소희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돈으로 회유하려 했죠. 영상만 지워주면 몇백만 원을 주겠다고요. 소희가 거절하니까 액수를 더 올리고 심지어 자기 엄마 금목걸이까지 가져왔어요. 하지만 소희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돈을 뜯어내려던 게 아니라 그걸 지우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기를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민혁은 회유에서 협박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은 씨는 소희가 캡처해둔 문자 메시지 몇 개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글자들을 보자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가 술집에서 일 좀 했다고 나를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지우면 후회하게 될 거야. 네가 사는 오피스텔 어딘지 알아. 그리고 마지막 문자는 짧지만 소름 끼쳤습니다. 오늘 밤에 만나서 끝내자. 지은 씨의 말에 따르면 사고가 난 그날 밤 소희는 그 영상이 담긴 USB를 지인에게 맡기러 가던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있기도 민혁에게 쫓기기도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민혁이 그 사실을 알아채고 시댁 근처의 한적한 길에서 소희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말다툼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CCTV에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소희가 차 밖에 서서 무언가를 돌려달라는 듯 차창을 두드리는 장면이 찍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민혁이 차에서 뛰쳐나와 소희의 머리채를 잡고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듣고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주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잘 아는 가족이 한순간에 낯선 괴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점점 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희가 민혁이를 만나러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만약 오늘 밤 자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백업해둔 영상을 경찰에 넘겨달라고요. 그리고 민혁이만 그 영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엄마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지은 씨를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혁이 어머니도 아셨다고요?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휴대폰에서 짧은 동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화면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마 소희가 어딘가에 숨어서 급하게 찍은 듯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소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날 친 사람은 민혁이야. 그가 내 길을 막았어. 그리고 걔 엄마도 알아. 그 아줌마가 나한테 일을 크게 만들지 말랬어. 안 그러면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제 몸에 피가 차갑게 굳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방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덮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보다 더 추악한 비밀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혁은 돈과 협박으로 한 가난한 여자의 입을 막으려 했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을 비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들은 저를 방패막이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민준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민혁이가 그럴 리가. 하지만 그 말은 그 자신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증거는 눈앞에 있었고 지은 씨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으며 저는 오직 추위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피부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한 가족의 잔인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은 씨 손에 들린 영상을 보고 이어서 민준을 봤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일이 새벽 2시에 전화 한 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제가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소희 씨의 목숨이었고 자동차 바퀴 아래 묻힐 뻔한 진실이었으며 돈 있고 배경 있는 가해자를 만났을 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항상 치러야만 했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침묵한다면 내일 짓밟히는 사람은 소희 씨뿐만 아니라 감히 민혁의 앞길을 막아서는 그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은 씨와 함께 그 영상을 누구에게 먼저 가져가야 할지 결정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 고모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발신자 이름을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자마자 제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수화기 저편에서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너 그렇게 살면 못 써. 시댁이 지금 얼마나 정신없는데 돕지는 못할 망정 내 잘못 덮으려고 시동생한테 누명을 씌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고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전화기 너머로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시침이 뗄 셈이니? 네가 웬 낯선 남자랑 차 안에 앉아있는 사진 지금 동네 주민 카페에 쫙 퍼졌어. 남편 두고 바람 피우다가 이제 시동생한테 죄 뒤집어 씌워서 시댁에 복수하려는 거라며? 세상 사람들이 다 장님인 줄 알아? 저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준이 즉시 제 휴대폰을 빼앗아 시댁 동네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불과 몇 초 후 그의 얼굴이 어둡게 굳어졌습니다. 낯선 아이디 하나가 얼마 전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 중년 남성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달린 글귀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박 여사님 댁 며느리, 겉으로는 조신한 척, 뒤에서는 외간 남자 만나고 다니더니 이제는 시동생한테 누명 씌워서 시댁 망신시키려 함.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전 직장 상사였던 김 부장님이었습니다. 반년도 더 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제 오토바이가 길에서 고장났습니다. 마침 지나가시던 부장님이 저를 카센터까지 태워주셨던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부장님이 제게 티슈를 건네주기 위해 몸을 기울이던 그 순간만 절묘하게 잘려 있었고 언뜻 보기에는 마치 은밀하고 다정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이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이거 악의적으로 편집된 거야. 길 건너편에서 찍고는 일부러 앞에 있는 카센터는 다 잘라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쓴 것이다. 그녀는 저를 협박해서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없게 되자 제 명예를 더럽히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부도덕한 여자로 만들어 제가 내놓는 어떤 증거도 의심받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일단 사람들이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믿게 되면 제가 시댁에 복수하기 위해 민혁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이야기도 쉽게 믿게 될 테니까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휴대폰은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욕을 했고 어떤 사람은 애둘러 비난했으며 어떤 사람은 악의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람 피우는 여자가 누명 씌우는 지신들 못할까. 그 집에서 몇 년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박 여사님이 정말 불쌍하다. 저런 며느리를 들이다니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저는 몇 줄 읽다가 휴대폰을 꺼버렸지만 손은 여전히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저희 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휴대폰을 빼앗아 책상 위에 뒤집어 놓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읽지 마라. 저들이 작정하고 더럽히려는 걸 네가 읽을수록 상처만 될 뿐이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모욕감 때문에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사진 한 장과 반은 진실, 반은 거짓인 글 한 줄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실 확인도 없이 제게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두려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은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연 언니, 혹시 제가 영상을 가져와서 저들이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죄를 덮으려는 사람이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비열한 수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그녀가 친척 몇몇을 이끌고 소희 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쳐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통곡하며 다른 환자 가족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착해요. 저 못된 며느리한테 꿰어서 막다른 길에 몰리니까 순간 겁을 먹은 거예요. 우리 집도 피해자라고요. 민혁은 대기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곧 쓰러질 사람처럼 연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소희 씨였습니다.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다친 사람은 소희 씨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피해자로 저를 모든 일의 배후로 둔갑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이 저를 보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봐야겠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지금 당신이 가면 저들은 일을 더 크게 벌일 거야. 우리는 증거부터 지켜야 해. 바로 그때 지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액정을 보더니 전화를 받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지은 씨는 온몸을 떨며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몇 마디 짧은 통화 후 그녀는 저를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절망적인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언니, 소희가 깨어났어요. 방 안이 순간 정지된 듯 했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소희 씨가 깨어났다고? 지은 씨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많이 위독하지만 의식은 돌아왔대요. 그리고 소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경찰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 거래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젊은 여자가 눈을 뜨자마자 가족을 찾거나 자신의 상태를 묻는 대신 경찰부터 찾은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가 민혁과 시어머니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옆에 서서 안도와 고통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가 깨어났다는 것은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민혁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소희 씨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시댁 근처에 사는 민준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민혁이 방금 거실에서 유리컵을 깨부수며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그 X, 아직 안 죽었어?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것은 실수로 사고를 낸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가 살아 돌아온 것을 두려워하는 범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지인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민혁의 뺨을 아주 세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마당 밖에서 있는 사람에게도 들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희 씨가 안쓰러워서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멍청해서 너무 많은 흔적을 남겨서 그리고 소희 씨가 깨어남으로써 자신이 공들여 쌓은 모든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때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지은 씨의 휴대폰에 담긴 소희 씨의 영상과 제 휴대폰 화면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욕설 메시지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때 한 가지 무서운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민혁을 구하려는 것은 단순히 모정 때문만이 아니었다. 만약 민혁이 모든 것을 자백하면 그녀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소희 씨를 협박한 일, 저를 희생양으로 끌어들이려 한 일, 사고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행동들, 그 모든 것에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희 씨가 눈을 뜬 순간부터 가장 두려워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민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게 된 사람은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소희 씨가 깨어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퍼뜨린 소문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저를 향한 비난 문자도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수면 위로 떠오르는 진실을 가릴 만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가 조사를 받았고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 주인도 다시 진술했으며 심지어 새벽녘에 차가 질주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들까지 차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혁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동네 카페에서도 평소처럼 골목을 질주하는 차 안에서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시댁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마당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댁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은 아침부터 밤까지 내려져 있었습니다. 밖은 환한 대낮인데도 거실 등은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본 그 집은 살아가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몇 번이나 시댁에 가보려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저도 그가 걱정하고 마음속 한편으로는 여전히 어머니와 동생에게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섣부른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돕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서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도 당신이 갈수록 어머니는 당신을 끌어들일 빌미만 찾을 거야. 그날 밤 온 가족이 지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려 할 때 민준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민준은 액정을 보며 몇 초간 망설이다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나이 든 남성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들을까봐 두려운 듯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박 여사님 아들 민준 씨 되십니까?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자네 어머니 댁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김 씨라고 하네. 한 달 전에 그만뒀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말이야. 이걸 말하지 않으면 평생 찝찝할 것 같아서. 저와 민주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김씨 아저씨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사고가 나기 전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 인수인계를 위해 아직 옛 경비 초소에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민혁이가 공황 상태에 빠져 차를 몰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점퍼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또 있었다고 합니다. 민혁은 주차도 제대로 못하고 현관 앞 화분을 쓰러뜨릴 뻔하더니 시댁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한마디 하려고 다가갔다가 집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내가 그 계집애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왜? 길을 막아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저는 거기까지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점점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 들은 건 아니지만 민혁이가 울면서 소희게 숨 쉬어요. 이제 어떡해요? 라고 묻는 건 들었네. 그랬더니 박 여사님이 한마디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쳐. 민준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내 김씨 아저씨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읊었습니다. 경찰이 물으면 서연이 걔를 끌어들여. 걔는 며느리니까 정 안 되면 이혼시키면 그만이야. 하지만 네가 감옥에 가면 이 어미는 아들을 잃는 거다. 제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두 손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잔인한지 짐작했고 제 귀로 직접 죄를 뒤집어 쓰라는 말도 들었지만 그 계획이 민혁이 아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부터 소희 씨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안 그 순간부터 계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뱉은 실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명확하게 저울질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은 아들이고 저는 그저 며느리라고. 제가 명예를 잃고 결혼 생활을 잃고 심지어 자유를 잃더라도 민혁만 구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 말의 냉혹함은 분노를 넘어선 잔인할 정도로 평온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무서워서 혹시 더 끔찍한 일을 꾸미나 싶어 휴대폰으로 잠깐 녹음을 했네. 그러다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서연 씨 이름을 들먹이는 걸 보고 일이 간단치 않다는 걸 알았지.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더 이상 아무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마치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손을 잡아 끌었던 남자. 어머니 앞에서 저를 막아섰던 남자. 이제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내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을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외부인의 입을 통해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녹음 파일을 보내주겠지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도 늙어서 복잡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한테도 딸이 있네. 네, 딸이 만약 저렇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초 후 녹음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파일을 열자 약간의 잡음과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정 막다른 길에 몰리면 서연이가 너를 불렀다고 해. 걔는 여자고 이 집 며느리야. 내가 걔를 압박하면 감히 반항 못 해. 이어서 민혁의 목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가 싫다고 하면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어. 걔네 집은 가난하고 걔 엄마는 아직도 시장 바닥에 있어. 감히 이를 크게 벌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놀라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역겨워서였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20통이 넘는 전화를 저에게 오라고 했던 문자를 시댁 걱정도 안 하냐고 꾸짖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미리 짜놓은 덫으로 저를 끌어들이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던 것입니다. 방 안이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 소리도 평범한 노크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이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고 저는 그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아플 정도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혁이 안으로 쓰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잠 못 잔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며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연이 형수, 제발 날 살려줘요.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만약 잡히면 형수 탓으로 돌리라고 했는데 이젠 못하겠어요. 나 거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민혁의 등 뒤로 사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다가와 신분증을 빠르게 보여주고는 침착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혁 씨, 저희와 함께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민혁은 즉시 공황 상태에 빠져 제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형수, 날 버리지 마요. 나 대신 말 좀 해줘요. 나 감옥 가기 싫어요. 서연이 형수, 제발요. 저는 저를 대신 감옥에 보내려 했던 그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연민도 요란한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주 차가운
정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다리에서 민혁의 손을 떼어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잔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떤 결과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 받아들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복 경찰들이 민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목에서 수갑이 찰칵하고 채워지는 소리가 나자 민혁은 엄마를 부르고 형을 부르고 제 이름까지 부르며 절규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를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민혁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민혁이 잡혀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벽 이시에 진정한 덫을 놓았던 사람, 제 인생을 자기 아들의 미래보다 하찮게 여겼던 그 사람은 아직 저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민혁이 대문 밖으로 끌려나갈 때쯤 골목 전체가 잠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창문이 열리고 철창 뒤에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끌려나가는 민혁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던 것만큼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민혁 같은 사람은 결코 혼자서 순순히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는 늘 누군가가 구해주고 덮어주고 자신이 저지른 재앙을 대신 막아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 근처까지 따라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아, 그냥 사실대로만 말해. 더 이상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민혁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붉게 충혈된 눈으로 형을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에서 떨어지면서도 벼랑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옷깃이라도 붙잡으려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일그러지고 메마른 웃음소리는 아까의 울음소리보다도 더 듣기 거북했습니다. 형이랑 형수는 자기들이 아주 깨끗한 줄 알지? 그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골목 한가운데서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 이 집구석은 다 위선자야. 전부나 혼자 죽으라고 떠밀고 있어.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 즉시 다가가 민혁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사복 경찰이 그의 팔을 제지했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소희, 그 계집의 병원비, 서연이 형수도 돈 냈잖아. 그건 왜 말 안 해? 사고 나자마자 병원에 돈 보낸 건 왜 말 안 하냐고. 골목 전체가 즉시 술렁거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벌집을 쑤신 듯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은 씨에게서 소희 씨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제가 병원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소희 씨를 몰랐지만 한 젊은 여성이 시댁 때문에 재앙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부터 살리고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자는 단순한 생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돈이 민혁에 의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제 표정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거봐, 관련 없으면 왜 돈을 보내? 찔리니까 미리 합의금부터 보낸 거 아니야? 대문 근처에 서 있던 한 이웃 아주머니가 즉시 불쑥 내뱉었습니다. 그러게. 생판남인데 누가 저렇게 큰 돈을 보내? 그 말은 군중 속으로 던져진 바늘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자 나머지 사람들도 즉시 저를 다른 눈으로 쳐다볼 이유를 찾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 해명하려던 순간 골목 끝에서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를 산발한 채 외투를 빗둘게 걸치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언제부터 서서 듣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등장 타이밍은 저를 소름 끼치게 할 만큼 절묘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달려오다 대문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쓰러져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통곡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 집안 전체가 저 며느리한테 놀아났구나. 내 팔자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연극을 하시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가리키며 잠긴 목소리였지만 온 골목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외쳤습니다. 내가
이상하다고 했지? 우리 민혁이가 저 애랑 정상이 아니라고 했어. 한밤중에 서로 전화하고 이제는 다친 여자애한테 돈까지 보내고 세상에 어느 멀쩡한 며느리가 시동생이랑 저렇게 엮인단 말이냐. 저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제게 던진 가장 추악한 누명이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것, 바람 피웠다고 모함하던 것을 넘어 이제 그녀는 저와 민혁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퍼져나가면 제 명예는 진흙탕에 처박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주는 거의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으로 달려가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장 그 입 다무세요. 어머니도 사람이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안을 구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너는 저 계집애한테 눈이 멀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차 옆에 서 있던 민혁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 모자는 이야기가 완벽하게 논리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저를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게만 만들면 제가 하는 모든 말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 한 젊은 여성 경찰관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얼굴에 날카롭지는 않지만 예리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 피해자 소희 씨의 병원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이 맞습니까? 저는 목이 바짝 마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응급처치에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저를 몇 초 더 쳐다보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순수하게 사람을 돕기 위한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그 질문은 마치 제 뺨을 정면으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직업상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웃들의 시선과 시어머니의 거짓 눈물, 그리고 민혁의 일그러진 미소 한가운데서 저는 제가 정말로 깊은 구덩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 악의적인 자의 손에 들어가자 즉시 저를 공격하는 증거로 둔갑한 것입니다. 민준이 저를 대신해 말하려 했지만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여성 경찰관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 않는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이체 내역과 지은 씨와 나눈 메시지, 시간 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피해자가 위독하다는 것을 안 후에 보낸 것이지 제가 사고와 관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누명을 쓸 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질문 앞에서 해명하고 증명하고 스스로를 지켜야만 하는 관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민혁은 마침내 차에 태워졌습니다. 차 문이 닫히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더 이상 애원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비열하면서도 도끼 어린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가 아직 혼자서 죄를 짊어질 생각이 없다는 이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군중 속에서 불쌍한 어머니인 척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금 내뱉은 말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더러운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채로 말입니다. 민혁이 끌려간 후 민주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타서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녹음 파일도 있고 지은 씨 진술도 있어. 소희 씨도 깨어났으니 다 밝혀질 거야. 저는 눈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을 보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 위에 또 다른 안개가 드리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였지만 차갑고 불쾌한 안개였습니다. 저는 새벽 이시에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아주 빠르게 잡아 끌었고
문을 잠그고 차키를 숨겼습니다. 그는 제게 민혁의 전화를 녹음하라고 했고 캐묻지 말고 그냥 말하게 두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남편이 자기 어머니와 동생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냉철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사건과 진술, 증거들이 밝혀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그의 그 지나친 냉철함이 오히려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앞에서 나를 지켜주고 친어머니에게 맞서고 녹음 파일로 나를 변호해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의심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번 덫에 빠질 뻔했던 여자의 직감은 예민했습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긁었고 무시하려 할수록 더 아파왔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온 가족이 지쳐있을 때 제 휴대폰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지은 씨였습니다. 저는 소희 씨에 대한 다른 소식인 줄 알고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지은 씨가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떨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언니, 제가 방금 뭘 들었는데 언니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민주는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제게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일인데? 괜찮으니까 말해봐. 지은 씨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편의점 CCTV에서요. 가장 중요했던 17분 분량의 영상이 사라졌대요. 소희가 치인 직후부터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의 영상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라지다니? 편의점 주인이 지웠대? 아니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래요. 지은 씨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누가 와서 영상을 보자고 했대요. 가족이라고 너무 걱정돼서 먼저 좀 보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17분 영상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데? 지은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열어본 순간 제 손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짙은 색 셔츠에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편의점 카운터 앞에 비스듬히 서 있었습니다. 옆모습만 보였지만 저는 그가 민준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소파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소리를 들은 민준이 돌아봤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고 이어서 아직 화면이 켜져 있는 제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전혀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마침내 마지막 문이 열리고야 말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피곤하게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고 남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편의점에 왜 갔어?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라진 17분짜리 영상, 당신이 그런 거야?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베란다 밖의 밤바람에 얇은 커튼이 부드럽게 날렸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의자를 끌어다 안고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이를 구하려고 지운 게 아니야. 저는 눈이 뜨거워지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구하려고 지웠는데?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구하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를 구해? 하고 현장 CCTV를 지워놓고 나를 구했다는 거야?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민혁이가 소희 씨를 치는 장면만 찍힌 게 아니었어. 사고 직후의 장면도 찍혔어.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어머니가 현장에 도착했어. 그 영상 속에서 소희 씨는 아직 움직이고 있었어. 그런데 어머니는 바로 119를 부르지 않았어. 민혁이한테 먼저 다가가서 주변을 살피고는 소희 씨를 길가로 끌어당겼어. 마치 혼자 넘어졌거나 다른 방향에서 치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는 민혁이한테 골목 쪽을 가리키면서 소리쳤어. 뛰어. 여기서 잡혀 죽을 셈이야? 저는 거기까지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길에 쓰러져 있는 부상자를 보고도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는 어머니라니.
제가 거의 정신 나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지웠어? 그게 증거잖아. 민준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건 동시에 우리 엄마를 범인으로 만드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이해 못하겠어. 서연아, 우리 엄마는 증거인멸, 피해자 유기 혐의로 같이 끌려가게 될 거라고. 나한테는 엄마가 한 명뿐이야. 저는 그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소희 씨는? 나는? 당신이 그 영상을 지웠다는 건 당신도 공범이라는 뜻이야. 민주는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결혼 4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그가 아이처럼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 뒤에는 사라진 17분의 영상이, 묻힐 뻔한 진실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하찮게 여겨진 한 여자의 목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제가 숨을 죽여야만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이한테 당신을 부르라고 처음 말한 사람, 엄마가 아니라 나였어. 방 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제 귓속에서 피가 흐르는 소리마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앞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제 손을 잡아 끌었던 사람, 저를 막아섰던 사람, 그리고 동시에 저를 그덧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할 생각도 했던 사람.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한 번에 심장을 찌르지 않는다는 것을. 진실은 양파 껍질처럼 한 겹 한 겹 느리고 냉정하게 벗겨져 마침내 내가 몇 년간 곁에서 잠들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밤에 제 손을 잡아 끌었던 남자, 친어머니 앞에서 저를 보호했던 남자가 실은 저를 현장으로 부를 생각도 했었다니. 그 사실은 시어머니가 제게 퍼부었던 어떤 모욕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처음부터 피부치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에게만큼은 제가 모든 계산을 넘어선 최우선 순위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목이 메어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이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거의 울지도 못했어. 하람을 쳤다고. 엄마는 정신이 없으니 형이 방법 좀 생각해달라고 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서연아. 그냥 우리 집부터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저는 미동도 없이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으면 일이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나보다 침착하고 말도 잘하고 상황 대처 능력도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119를 부르고 경찰한테 아직 상황이 불분명하다고 말해주기만 해도. 그는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나 자신을 속이는 변명이라는 걸 알아. 사실 그때 나도 당신을 방패로 쓰려고 했던 거야. 그 고백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요란하거나 격렬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정통으로 때리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그때 내가 정말 갔다면 당신이 나를 지켜줬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는 아주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확신 못하는 거지, 그렇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중간에 정신을 차렸어.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는데 대문 앞에서 어머니랑 민혁이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 어머니가 똑똑히 말했어. 경찰이 물으면 서연이 걔를 끌어들여. 걔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 정 안 되면 이혼시키면 그만이야. 하지만 민혁이 네가 감옥에 가면 이 어미는 아들을 잃는 거다라고.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 당신이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 가족 전부가 당신을 밀어낼 거라는 걸 깨달았어. 아무도 당신에게 살기를 열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봤습니다. 분노하고 싶었고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었고
왜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냐고 묻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진실은 이미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기적이었고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를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저를 다시 끌어낼 만큼의 양심은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내 동생 대신 아내를 감옥에 보낼 만큼 악독하지는 않아.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 알지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 얼굴을 더 이상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았어.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결혼 생활 내내 겪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봤던 모든 식사 시간, 민혁이 사고를 치고도 넘어갔던 모든 순간들. 민주는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제 고통보다 한 발짝 늦었습니다. 제가 모욕을 당하면 참으라고 했고, 민혁이 잘못하면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으며, 어머니가 도를 넘으면 나이가 많으셔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처음부터 온전히 제 편에 서준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어서고 나서야 그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던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눈앞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민준이었고 제 남편이었으며 그날 밤 저를 덫에서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절대적인 버팀목이었던 그의 이미지는 깊은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 전에 나를 그곳으로 부를 생각도 했었다는 사실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어떤 일은 내가 감당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어쩌면 평생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방 안의 공기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놀랄 만큼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혁처럼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지은 씨처럼 주저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문을 열어줄 것을 확신하는 사람처럼 냉정하고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민준이 급하게 얼굴을 닦고 일어섰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통해 저는 대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울지도 머리가 헝클어지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더 이상 애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집안에 서 계신 저희 어머니에게 인사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직행해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사진 한 뭉치를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유리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제 눈앞에 흩어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사진들을 본 순간 제 몸의 피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장에 계신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물 바구니를 들고 붐비는 통로 한가운데 서 있는 작고 익숙한 모습, 그리고 그 뒤를 낯선 남자 2명이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한 남자가 어머니의 반찬 가게 옆에 서서 담배를 문 채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집 번호와 골목까지 선명하게 나온 저희 집 대문 앞에 서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획 들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사람 붙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의자를 끌어다 앉고는 마치 차라도 마시러 온 사람처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느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고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혼자 시장 다니시는 게 위험하잖니. 내가 그냥 신경 좀 써달라고 사람을 보냈을 뿐이야. 민준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대체 뭘 하시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내 마누라한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는 거다. 녹음 파일 몇 개, 진술 몇 마디 가지고 이 집안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악의를 감추려는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민혁이를 구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도
시장 바닥에서 길 위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때로는 아주 작은 접촉사고 하나만으로도 평생 고생할 수 있단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애원도, 모함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녀가 겨냥한 대상은 제가 아니라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빛바랜 갈색 옷을 입고 어깨에는 천 가방을 메고 계셨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살아오신 탓에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딸 하나 잘못 시집 보냈다는 이유로 이 추악한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오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사고를 일으킨 시동생 민혁 대신 며느리 서연에게 죄를 뒤집어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질투심 때문에 소희를 불러냈고 민혁을 이용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자백하라며 협박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 몇 년 감옥에 다녀와도 괜찮지 않냐며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잔인한 말에 분노했고 이를 들은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며 가난해도 당신들처럼 비겁하게 살진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소희의 아버지인 복 회장이 경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삭제된 줄 알았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고 영상 속에는 민혁이 소희를 폭행하다 사고를 내고 시어머니가 쓰러진 소희를 방치한 채 민혁만 데리고 도망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시어머니는 무너졌고 민주는 서연이를 대신 감옥에 보내려 한순간부터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니다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민혁 역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 채 몰락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장 잔인한 상처는 타인이 아니라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